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먼저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보통 누가 등장하죠? 보통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주인공이 있는데 대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인 셜록 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왓슨 박사입니다. 셜록 홈즈의 친구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은 누구죠? 셜록 홈즈, 즉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항상 주인공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찾아주는데 일단 주인공이 화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때 누가 저를 정의할 때 국어왕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딸바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제 딸의 이름은 예담입니다. 임예담. 제 딸 예담이는요, 예쁜 것을 참 좋아해요. 치마도 좋아하고 구두도 좋아하고 심지어 왕관도 좋아하는데 오늘 유치원 등원시키는데 왕관이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접니까? 아니죠. 이야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제 딸 예담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 해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주인공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주인공을 찾으셨다면 이제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찾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 부정적으로 파악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TV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화면에서 널찍하게 화면을 즐기고 싶어서 85인치 TV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 85인치 TV가 국내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싸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역으로 수입해오는 해외 TV 직구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내가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즉 제품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회사 대표가 부도를 신청하고 잠적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필 이 타이밍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하고자 했었던 그 85인치 TV 돈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인천공항의 물류창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이 잠적해서 제가 이미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했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 운임료, 관세, 창고 보관료, 그리고 국내 배송료까지 죄다 지불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그걸 도맡아서 하는 회사가 자신네들이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금액을 잠적해버린 사장에게 받지 못한 물류회사가 창고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누군가 이 와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 파악하는 것이 시에서 왜 중요하냐면, 시는 서정문학이라고 했고, 서정문학은 정서가 가장 핵심, 즉 감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다?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마이너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기분처럼 말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정문학의 가장 큰 핵심은 서정의 정자, 즉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상황을 먼저 파악해라.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정서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슬퍼서 막 절규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리고 방금 전처럼 선생님처럼 85인치 TV 구매해놓고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가게 되어 있고, 상황이 플러스면 정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정서를 지배하는 게 바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서정문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태도의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상황이 마이너스고 정서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태도도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한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방금 선생님과 같이 TV가 창고에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손 쓸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떤 태도, 즉 포기, 마이너스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황과 그런 상황을 모아서 서류로 만들고 그거를 저에게 사기를 치게 된 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낸 다음에 뭐 소비자 고발원, 국민신문고, 경찰청, 관세청에다가 지금 민원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거는 제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즉 플러스적인 자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짜잔 이렇게 플러스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즉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주제를 지배하는 것,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지금까지의 흐름을 묶어서 주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주인공은 선생님, 나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따라서 비록 슬프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 이거를 선생님이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슬프지만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어때요? 주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다? 주인공을 찾고 그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정서를 유추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잡아서 이걸 이어줘서 뭘로 나온다? 이 주제로 묶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를 감상하는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배우면서까지 우리는 시를 감상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시를 읽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것은 시를 좋아해서 읽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정 중에 있고 수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를 분석하는 방편으로서 시를 감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능에서 혹은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이겠죠. 그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에서 나오는 시와 관련된 문제 유형은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목의 의미.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세 번째, 시상의 흐름. 네 번째, 시어의 함축적 의미. 다섯 번째, 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 시의 감상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제목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화자의 상황과 정서는 이미 여기에 있고 시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시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 파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숙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